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네, 코스피 지수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대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정리를 해드린 대로 지난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큰 불확실성은 없습니다. 근데 앞으로 계속 작은 불확실성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 대선 전에는 주식시장을 관리하는, 왜냐하면 주가 상승이 자기 업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상태였다면 대선 이후로는 아무래도 그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큰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대신에 상승 동력도 약해질 수 있는. 물론 부양책도 통과가 될 것이고, 그리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도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거라서 시장의 동력이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 바이든이 당선이 된다면 큰 불확실성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래도 선거 관련 소송이 이어지면서 이 선거 결과에 대한 인정이 미뤄지게 되고, 그게 최악의 경우에는 하원들의 어떤 투표로 결정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12월 중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이든이 당선이 됐을 때 약간의 어떤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큰 불확실성. 그 약간이란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큰 불확실성인데, 근데 어쨌든 결과가 나오는 불확실성이니까 시간 한정이 있고, 그런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표 결과를 보면 238대 213. 그리고 요 지금 보시면 변수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요 플로리다를 트럼프가 갖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으로는 바이든이 270이 될 것 같고 트럼프가 269가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제가 이 전에 블로그에 올려드린 글에 따르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 플로리다가 변수가 아니라 이 플로리다가 변수가 아니라 여기 있네. 나름 저도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글을 올리기 때문에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표하고 비교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직접 찍었는데 플로리다가 경합이 될 거라고 해서 이게 트럼프한테 갔으니까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데 왜 바이든이 이기게 될 것 같냐면, 지금 그렇게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요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가져갔습니다. 실제 트럼프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지역도 제가 다 바이든으로 표기를 했고, 그게 이렇게 선거 결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틀린 게 딱 하나입니다, 이거. 근데 이것도 사실 제가 조금만 더 면밀히 찾아봤으면, 그랬으면 제가 맞출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조금 더 정교하게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과거에 이제 그 애리조나 주에 맥케인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전쟁 영웅이고, 그리고 애리조나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하고 대립각을 세우는 바람에 트럼프가 그 맥케인 의원을 조롱하고 모욕한 부분, 그리고 맥케인 의원이 세상을 떠나는 상태가 되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악조건 속에서도 트럼프가 이 정도면 선방을 한 거고, 이 선전을 한 과정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 것은 애리조나 주에 대한 그 반감을 잡지 못한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지금 여기서 개표하는 것들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전투표가 지금 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이든이 가져가게 될 거고, 이것도 아마 될 거고, 요것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구조로 가게 되면 270입니다. 269가 되고. 그래서 아마 이게 또 확실하게 차이가 났으면 미국 문화를 감안했을 때
트럼프가 깨끗하게 승복을 했을 건데 지금은 개표 중단 요구하고 재판으로 돌입을 할 것 같아서 불확실성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 본다면 오늘 외부 일정이 있었던 날인데 제 주식 다 내리고 그리고 선물 매도한 건 또 손해보고 이거 진짜 생활비 버는 게 아니라 다 까먹겠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네, 그런 상태인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뭐 바이든이 당선되는 게 저한테는 조금 낫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 대마초 하프파를 언급을 했고 그래서 세미콘 라이트가 올랐던 게 그런 영향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올랐던 게. 그래서 조금 반전을 기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불확실성이 커지면 지수가 내릴 가능성이 크니까 뭐 한계약이지만 선물 매도한 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 좀 큰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소송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과연 부양책이 잘 협의가 돼서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한다면 조금 시장에는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는 바이든의 그러니까 민주당은 북한을 인정하지도 않고 중국에 대해서도 뭐 무역이나 이런 걸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인권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무역 전쟁이라고 하면 그냥 미국산 제품을 조금 더 사주는 걸로 무마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문제 제기를 받아들이는 순간 정권이 무너지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뭐 바이든이 친중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그러면 지금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조금 곤란한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방산주들이 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가 좋습니다. 미국 대선의 어떤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대주주 요건 10억 원이 결정되면서 연말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부담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21선까지 올라갔는데 이걸 극복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리고 이 추세선을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좋다고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걸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코스피는 한계가 명확한 반면 왜냐하면 기업 실적에 따라서 거의 정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코스피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냥 관리를 하는 겁니다. 계속 팔고 있고 여기 보시면 기간별로 봤을 때 계속 팔고 있습니다. 누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27조, 기간이 20조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아오는 기간에 보면 시원하게 팔다가 너무 빠질 것 같으면 한 번씩 사서 방어를 하고 뭐 이런 구조입니다. 이런 때도 시원하게 팔고 또 지수 빠질 것 같으니까 관리하고 이 패턴을 올해 내내 지속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지수가 오르려면 실적이 획기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코스피는 그걸 기대하기 어렵고 코스닥은 정치 성향 그러니까 정치권의 성향이나 유동성이 불어났는데 지수가 안 오르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중소형주가 강할 가능성이 크고 그게 코스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으로 넘어가서 세미콘 라이트를 보면 세미콘 라이트 이틀 동안 하락했는데 대마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조금 올랐고 그리고 바이든 승리를 기대하면서 올랐다가 바이든이 질 것 같으니까 내렸다가 이제 또 역전했으니까 내일 아마 뭐 이런 거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불방망이 하나 보여주지 않을까 뭐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요거 하고 그리고 세미콘 라이트가 그거 외에도 뭐 본업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 주가로 뭔가 뭐 만족을 한다? 지금 좋아지는 정도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괴리가 큽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세미콘 라이트의 UVC 매출이 내년에는 한 최소 250억 정도를 하지 않을까. 최대로 보면 한 6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진이 적게 생산할 때도 40%였으니까 한 50% 잡으면 한 125억, 50% 잡으면 300억. 뭐 이 정도면 시가총액이 최소로 잡더라도 시가총액이 1000억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 뭐 전환사채 풀리고 이런 것들 감안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3,600원 요 가격까지는 가주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근데 중소형주들이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 간다고 보고, 다만 제가 이 가격까지 반드시 기다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매력이란 것은 기대 수익률 대비해서 리스크인데, 단기간에 많이 올랐으니까 또 아래쪽에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그럼 이 가격에 가까워질수록 기대 수익률 대비 리스크가 커지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는 또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어쨌든 당장은 본업 좋아지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HN복스 소리바다가 내리면서 같이 내렸는데 괜찮은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동안 상승을 이어가기보다는 요 6,000원 부근에서 공방을 이어가는 쪽에 무게를 실을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굳이 따지면 요런 개념입니다. 요 과열, 상대 강도의 과열이 어떤 주가의 강도를 나타낸다면 이 과열 구간이 짧아졌습니다. 보조지표니까 후행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예측을 할 수는 없는데 그냥 현상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 강도가 강했다가 다소 약해졌습니다. 물론 주가는 조금 더 올랐지만 여기서 한참 이렇게 머무르게 됩니다. 주가가. 마찬가지로 이 처음 구간보다 두 번째 구간의 힘이 약했습니다. 물론 주가는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만한 상황은 아닐 거고, 다만 에너지가 다소 약해졌으니까 한동안 에너지를 축적을 해야 된다는 개념. 그래서 6,000원 부근에서 조금 움직이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히트는 바운딩이 힘들 정도로 또 매도가 쏟아졌습니다. 지금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에 빅히트가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했을 때를 대비해서 사는 거, 그러니까 코스피 200을 추종하기 위한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이고, 그런 자금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매도가 나온다?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것은 대기 매도가 굉장히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기 매도세가 소화가 되려면 주가가 계속 빠지게 될 겁니다. 아마 계속 빠지고, 그러면 이쪽에서 물량을 이제 다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이거 누가 사서 올립니까? 사서 올릴 쪽도 없고, 이거 매도하면서 이 물량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올라오면 팔려고 필승 대기 중인데, 그러면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은 내릴 만큼 다 내리고 나서도 한참 바닥을 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 5주 언제 하느냐? 한참 바닥 낀 다음에 방향을 잡을 때 그 시점에서 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마이너스 30% 넘어야 되고, 어쨌든 빅히트의 이 바운딩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대기 매도세가 그만큼 강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제분이 오랜만에 올랐으니까 언급을 하는데, 사실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목들은 많이 오르거나 많이 내리거나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관심을 가져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안 오르지, 왜 이렇게 흐름이 재미없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인내력을 소진을 하면 정확한 대응을 못합니다. 근데 오늘 반등 같은 경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너무 과하게 내려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 거고, 이게 바로 말씀드린 저러다 말겠지에 대한 현상입니다. 계속 내리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계속 내리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파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러다 말겠죠. 라고 해서 있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굳이 또 의미가 없지만 예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저항을 받고 이중 바닥 만들고, 그렇게 기간 조정을 받은 다음에 하락을 하고 기간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방향을 잡는 쪽으로,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그 중간에 스트레스 받으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아니면 쉽게 짧은 수익의 매도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니까 스트레스 되도록 안 받는 쪽으로 그렇게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이거 감자 자체로는 큰 악재는 아닙니다. 3대1 감자인데 보통 감자하면 최소 10대1인데 3대1을 감자한다. 주가가 사실 13.18%나 내릴 만한 이유가 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만큼 내릴 거 아니니까 이거 갭 채우기 할 거다. 얼마 전에 이 갭을 채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갭 채우기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요거는 감자 때문이 아니라 유상증자 때문에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걸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액면가가 5,000원입니다. 자, 액면가 위에서 유상증자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액면가 이하 유상증자는 특별 결의를 해야 됩니다. 즉 주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주총에서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5,000원에 만약에 이거는 뭐 주총에서 주가 망가질 거 동의할 주주가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5,000원에 그냥 액면가에 유상증자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가가 3,000원인데 5,000원에 유상증자 한다 그러면 돈을 넣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시장에서 사겠습니까? 당연히 삽니다. 그래서 유상증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 결의를 해서 성공을 할 자신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자를 합니다. 감자를 하게 되니까 이 주식이 여기에 곱하기 3 정도 될 거니까 한 9,000원 정도 될 겁니다. 주가가 9,000원인데 액면가는 그대로 5,000원이니까 이제는 유상증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린 게 감자에 대한 충격보다는 이게 유상증자의 수순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던지는 그것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여기서 뭐 더 떨어질 만한 것도 아닐 거고 아시아나항공이 유상증자에 성공하면 어쨌든 생존하는 기업이 될 거니까 너무 우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히 안 좋은 상황은 맞지만 이전부터 다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로 넘어가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코오롱 티슈진 그리고 신라젠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신랄하게 까가지고 충분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코오롱 티슈진은 상장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신라젠도 아마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주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이 개선 기간 동안에 뭐 다른 매출을 만들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개선 기간 동안 아마 못 만들 가능성이 크니까 이것도 결국은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이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티슈진의 인보사는 뭐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 제가 선거 거의 정확하게 맞췄듯이 보시면 요거 하나 틀렸는데 제가 이거 하나 틀렸는데 이거조차도 맥케인 의원과 트럼프의 관계를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해봤다면 아마 대선 결과를 정확하게 맞췄을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잘 맞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충분히 자료가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대한 자료는 사업보고서에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있고 사업보고서 있는 걸 열심히 찾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찍는 것보다는 훨씬 확률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티슈진 주가가 저렇게 오르는데 이거 말이 되는가? 인보사가 도대체 뭐가 대단하길래 라고 열심히 찾아보고 그 관련된 자료도 한번 받아보고 그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그냥 비싼 진통제다. 그리고 신라젠의 팩사백은 이것도 제가 잘 모릅니다. 자료 받아보니까 굉장히 부풀려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주변에 이제
의사 선생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봤는데 이건 거의 사기다. 전문가 집단에서 사기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뭐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고 요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된다라고 글을 올렸던 거고 3년 전에 3년 넘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 제약 바이오가 말도 안 되는 가격들로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것도 제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를 알아야 이 현상이 오래 가겠구나 아니면 오래 가지 못하겠구나 판단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대한 반사이익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 폐지되면서 받은 반사이익이 셀트리온이 상승한 겁니다. 셀트리온이 그나마 멀쩡한 회사잖아. 그러면 그나마 멀쩡한 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승했습니다. 이게 바로 옥석 가리기 효과입니다.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전부 다 고평가 상태인데 이 중에서 보니까 이거 문제 있어 하다 보면 유동성은 그대로인데 퇴출되는 종목들이 늘어나면 이 한정된 유동성이 나머지 종목들로 집중이 됩니다. 즉 유동성이 좋은 업종이어야 하고 시장 상황도 나쁘지 않아야 하고 그리고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의약품 위탁 생산 세계 1위로 올라설 거고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개척을 해서 또 인정을 받는 회사니까 아무것도 없는 티슈진이나 신라젠보다는 확실히 투자자들이 낫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두 종목도 가치 대비 주가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은 또 제가 왜 그런지 지난번 영상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구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쭉정이들이 빠져나가면 남은 종목들은 부양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상승을 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옥석 가리기는 보통 효과가 오래가기 때문에 이 지금의 상승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게 의약품 업종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겁니다. 뭐 그렇다고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의약품 업종은 제가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대비해가지고 그 조건에 맞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투자한 종목이 뭐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진양제약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제가 이거 3,000원 밑에서 투자를 했었는데 주가 보시면 3,000원 밑에 있을 때 뭐 가치 대비해서 거의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저평가가 거의 존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대비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해서 투자하면 거의 틀림없이 수익을 봅니다. 요거 말고 또 하나가 뭐냐면 현대약품. 이런 종목들도 뭐 저가에 사놓으면 틀림없이 수익을 줍니다. 왜냐하면 저평가 자체가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저평가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제가 그런 구도 전문 의료계 종사자들의 수익은 계속 늘었고 고소득층이고 그 숫자도 늘고 있고 그리고 여유 자금으로 투자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투자금이 계속 불입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의약품 업종에서 투자해서 성공한 투자자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가지고 한탕 좋아하는 국민성까지 더해서 그렇게 되는데 이야기가 약간 옆으로 샜는데 어쨌든 의약품 업종은 이런 옥석 가리기 통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중심으로 해서 좋아질 수 있고 의약품 업종에 저평가 종목이 없지만 저평가가 되는 종목이 나타난다면 그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장 종료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